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45층 수석 엔지니어 나카지마 유이치의 사무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여권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붉은색 일본 여권, 다른 하나는 남색 대한민국 여권이었죠. 처음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우월감에 차 있었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꾼 걸까요? 도대체 부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의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일본 최고의 기술자라 자부했던 남자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동료들이 묻더라고요. 정말 미쳤냐고. 45년 경력을 다 버리고 뭘 하겠다는 거냐고. 그가 내린 선택은 일본 조선업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아니, 일본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존심 강한 일본 기술자를 무릎 꿇게 만든 그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나카지마 유이치입니다. 45세, 오사카 대학에서 선박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어요. LNG 벙커링 개발 수석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었어요. 우리 회사 직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면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왔거든요. 특히 과장님들이 모이는 테이블에서는 거의 매일 같은 주제였죠. 한국, 아직 우리 10년 전 수준이지 뭐. 기껏해야 우리 기술 카피나 하는 수준이야. 맞아요. 모방은 잘하지만 원천 기술은 글쎄, 결국 일본이 만든 걸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요즘 좀 따라오는 것 같던데. 신입사원이 조심스럽게 말하면 선배들이 일제히 코웃음을 쳤죠. 아직 멀었어.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모르나 봐.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간 쌓아온 조선 기술의 저력을 불과 몇십 년 된 한국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겼어요. 우리 미쓰비시만 해도 1884년부터 조선업을 시작했는데 한국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역사 자체가 다르잖아요. 회사 회의실 벽에 걸린 무사시 전함 사진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솟아났어요. 우리가 그런 거대한 배를 만들 때 한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앞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가을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아시아 해운 컨퍼런스에서 저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LNG 벙커링 기술에서 한국은 아직 일본의 아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 완성도나 안전성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어요. 특히 압력용기 기술에서는 우리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특히 중국과 미국, 유럽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역시 조선 기술의 원조는 일본이라는 걸 다들 인정하는구나 싶었어요. 발표 후 로비에서 만난 독일 함부르크 대학 교수도 일본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치하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발주 현황을 보니 LNG 벙커링 선박 수주가 한국 조선소로 몰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정보 아닌가? 라며 웃어넘겼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농담이 아니었어요. 이상하네. 한국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데 왜 주문이 몰리지? 동료 사토상에게 말했더니 그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마 가격 때문 아닐까요? 덤핑으로 수주하는 거겠죠. 하지만 조사해보니 한국 조선소들의 가격이 딱히 저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는 우리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미쓰비시의 영업 실적이었어요. LNG 벙커링 분야에서 수주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분기별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경영진은 글로벌 시장 상황이 어려워서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다른 일본 조선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더욱 의문이었어요. 동료 사토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이치상, 한국 기술을 한번 직접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소문만 듣고 판단하기엔. 소문이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알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 데이터를 봐. 우리 특허 건수만 봐도.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까? 설마 우리 일본을 위협할 정도까지야.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매출 감소가 단순히 시장 침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해 겨울 회사로부터 한국 부산항 LNG 벙커링 시설 시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경쟁사 동향 파악 차원에서 다녀오라는 거였어요. 영업본부장이 직접 지시하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정말 가야 하나요? 뻔한 결과 아닌가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요즘 이상한 소문들이 많아서 부산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허술함을 직접 확인하고 오면 회사 동료들에게 역시 우리 판단이 맞았다고 보고할 수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부산 항만도 그저 그런 수준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것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신념을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걸 말이에요. 45년간 살아온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죠. 부산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들이 안내해주는 LNG 벙커링 시설을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우리 일본 기술의 카피 버전이군.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놨네. 터미널 입구에서 만난 한국가스공사 이사님이 명함을 건네시며 인사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저희 시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속으로는 뭘 배울 게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시설은 언제 완공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2023년에 상용화됐습니다. STS 방식으로는 아시아 최초죠. 통영기지 LNG 선적 설비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아 최초라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일본이 훨씬 먼저 연구했는데 뭔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아시아 최초라고 하셨는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오래전부터 연구 단계가 아니라 실제 상용화 기준입니다. 저희가 SMJEJU LNG 2호를 투입해서 실제 벙커링 서비스를 시작한 게 최초라는 뜻이에요. 상용화 최초라. 그럼 우리는 아직 연구 단계라는 말인가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태연하게 넘어갔어요. 시험 운항이 시작됐습니다. SMJEJU LNG 2호라는 벙커링 선박이 접근하고 있었어요. 7503급 벙커링 전용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곧 문제가 생길 거야. 기체 압력 조절에서 실수할 게 뻔해. 우리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벙커링 과정이 너무 매끄럽게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압력 불안정이나 안전상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일본의 시험 운항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보였죠. 저기 압력 게이지 수치가 저는 뭔가 문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궁금해하시는군요. 한국 기술자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건 저희가 개발한 격자형 압력 탱크 시스템이에요. KAIST 장대준 교수님 연구팀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격자형 압력 탱크?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게 뭔가요? 기존 원통형이나 구형 탱크와 달리 내부 격자 구조로 압력을 분산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같은 공간에 최대 20배 많은 LNG를 저장할 수 있고 안전성도 훨씬 뛰어나죠. 포스코와 공동 개발했어요. 20배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가요? 그런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됐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 적용은? 네, 이미 울산항 청항선에도 적용됐고요. 7개국 국제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유럽 성급에서도 인정해줬어요. 7개국 국제인증이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미쓰비시가 몇 년째 해결하지 못한 압력용기 대형화 문제를 한국이 이미 해결했다는 말인가요? 혹시 설계 원리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부에 약 3m 간격으로 바둑판 형태의 격자 구조를 설치해서 외벽에 전달되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방식이에요. 부피가 늘어나도 외벽이 두꺼워질 필요가 없어서 대형화가 가능하죠.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우리는 재료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만 연구했는데 한국은 구조 자체를 바꾼 거였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나요? 주로 KAIST 학생들이에요. 처음에는 학부생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가 장대준 교수님이 발전시키신 거죠. 학부생 프로젝트에서요? 우리 회사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못 푼 문제를 한국 대학생들이 해결했다는 말인가요? 당연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벙커링 과정에서 보인 안정성, 효율성. 이건 단순한 모방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일본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토상, 한국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 그래도 우리만 못하겠지? 과장된 거 아닐까?
글쎄요, 솔직히 몇 가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것 같아요. 특히 압력 탱크 기술은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토상도 제 말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25년 동안 한국을 낮잡아 본 저였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KAIST에서 온 학부생들이 벙커링 시스템 점검 작업에 참여하는 걸 봤거든요. 저 학생들이 뭘 하는 건가요? 벙커링 자동화 시스템 데이터 분석이요. 저희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실시간 최적화하고 있어요. 대학생이 AI 알고리즘을요? 우리 회사에서는 최소 10년 경력의 엔지니어가 해야 할 일을 한국에서는 학부생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가르쳤나요? 가르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교수님들은 방향만 제시해 주시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히 기술 복사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과 연구 문화 자체에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는데 한국은 학생들이 스스로 창조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졌구나. 부산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해야 하니까요. 혹시 제가 현장에서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먼저 국제수주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협회와 클락슨 리서치 데이터를 종합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2024년 LNG 벙커링 선박 발주량에서 한국 조선소들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우리가 더 오래 했는데 저는 의아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국 조선소들이 제시하는 건 단순한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벙커링 자동화 시스템,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심지어 AI 기반 연료 효율 최적화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선박만 만들고 있는데 한국은 시스템 전체를 제공하고 있구나. 한국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LNG 추진선 발주 현황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이었거든요. 2025년까지 140척 확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미 상당 부분 달성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기술 발전 속도였습니다. 클락슨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LNG선 시장 점유율이 70-80%에 달한다는 걸 확인했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정말인가? 이 수치가 맞나? 여러 번 재확인해봤지만 사실이었어요. 회사 회의에서 제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특히 LNG 관련 기술에서는 솔직히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정말 확실한 거야? 상무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조선해양협회 통계, 클락슨 리서치 분석, 그리고 IHS 마킷 보고서까지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20년 넘게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여겨왔는데 이제는 경쟁자를 넘어 선도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잘못한 거지? 부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안주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만족하고 있을 때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차세대 친환경 선박인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VLAC 시장에서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2023년 이후 발주된 45척 중 39척이 한국 조선소 수주라고. 네, 싱가포르 선주 물량 6척을 제외하면 거의 전량입니다. 일본 조선업계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며 시장을 선점해버린 거예요. 유이치상,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토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우리 미쓰비시는 어떤 상황인가요? 상무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LNG 벙커링 분야 수주가 전년 대비 40% 감소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한국이 이미 우리를 추월했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과거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인정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2025년 초 미쓰비시 본사에서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어요. 한국과의 기술 제휴 검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그동안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현실이 된 거니까요. 제휴라니요? 우리가 한국과
전무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시장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잖아. 이번 분기 실적 봤어?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다는 건가요? 저는 자료를 펼치며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LNG 벙커링 기술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시스템 통합 기술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우리는 여전히 개별 부품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한국은 전체 생태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벙커링부터 운영, 유지 보수까지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일본의 기술 우위를 믿어왔는데 이제는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회사 지시에 따라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제휴를 논의하러요. 김포공항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이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할까? 한국가스공사와 한국LNG 벙커링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예전 같으면 일본 기업이 찾아오면 극진히 대접했을 텐데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어요. 일본과 협력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LNG 벙커링 임원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왜 저는 당황했어요. 저희는 이미 독자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미국, 유럽, 중동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했고요. 굳이 일본과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본과의 협력을 간절히 원했을 한국이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한국 기술을 배울 수는 기술 이전은 더욱 어렵죠. 저희 핵심 기술들은 이미 국제 특허로 보호받고 있고 IMO에서 국제 표준화 작업도 주도하고 있어요. 한국이 STS 벙커링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에 서 있었어요. 미국 쉘사, 토탈사와도 벙커링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카타르와는 LNG 공급망 협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차원에서요. 한국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생태계까지 완전히 새로 만들어낸 거였어요. 일본 기업들이 우리와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역으로 물어왔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게 했던 질문을 이제는 한국이 일본에게 하고 있었거든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희가 배우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을 할 때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관계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일본도 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함께 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주도권은 저희가 가져야겠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미래를 향한 의지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제안으로 당진 LNG, 벙커링 부두와 광양항 시설을 견학하게 됐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라는 말에 따라간 건데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새벽 6시에 서울에서 당진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오전에 당진, 오후에 광양을 보시면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하루에 두 곳을 다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일본이었다면 이틀은 걸렸을 거거든요. 당진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18,003 규모의 벙커링 선적 부두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거든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마치 춤을 추듯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무인으로 운영되나요? 네, AI 기반 자동 제어 시스템이에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안전하게 벙커링이 가능합니다. 작업자는 관제실에서 모니터링만 하면 돼요. 관제실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고 직원 3명이 전체 터미널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항만 시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한국 직원이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직도 상당 부분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 스마트 포트를 완성해 놓으셨네요. 2025년에 완공된 후 6개월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어려웠거든요. 시행착오를 거쳐서라 한국의 빠른 개선 속도에 놀랐어요. 일본이었다면 몇 년은 걸렸을 거예요. 광양항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STS 방식 벙커링과 화물 하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18만 톤급 벌크선 HLECO가 철광석을 하역하면서 동시에 LNG를 보급받고 있었거든요. 동시 작업이 안전한가요?
혹시 사고 위험은? 저희 시스템은 5중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요. 실제로 작업 시간을 기존 대비 60% 단축시켰습니다. H라인 해운 측에서도 매우 만족해하고 있어요. 60% 단축이라니 일본 항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어요. 그것도 안전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포스코와 KAIST, 한국가스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처음부터 함께 설계한 겁니다. 대학의 연구 역량과 기업의 실행력, 그리고 공기업의 장기적 비전이 만났죠. 한국의 산학협력 시스템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처음부터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포스코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LNG 탱크도 저희가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 강강으로 만들었어요. 기존 대비 30% 비용을 절감했죠. 재료까지 자체 개발했다니 정말 통합적 접근이었어요. 인프라 자체가 철학을 담고 있네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미래 해운업의 비전을 구현하고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100년 후를 생각하며 설계했어요. 지금 당장의 효율성보다 지속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탄소 중립 2050을 위한 인프라죠. 100년 후라 일본 기업들이 분기별 실적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 한국은 세기 단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일본과 뭐가 다른 것 같나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일본은 완벽한 기술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70% 완성도에서도 바로 적용해보고 현장에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선호해요. 빠른 실행과 지속적 개선이죠.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실험실에서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한국은 현장에서 배우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일본 본사의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LNG 벙커링 인프라는 우리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기술적 격차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시스템적 사고와 실행력입니다. 경영진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10년이나 뒤처졌다고? 정말인가? 네, 그리고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기술 개발에 착수했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의 벙커링 인프라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한국이 차세대 해운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 날 한국해양대학교와 KAIST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기술 교육 현장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흔쾌히 허락해 주더라고요. 우리 교육 시스템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잘 됐다면서요.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벙커링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학생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일본 학생들과 확연히 달랐거든요. 이 기술을 왜 개발해야 할까요? 한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어떻게 만드느냐를 먼저 물어봤을 텐데 한국 학생은 왜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죠. 우리 다음 세대도 푸른 바다를 볼 수 있게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술 자체에만 집중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기술의 목적과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배, 그럼 우리가 만든 벙커링 시스템으로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기존 벙커 시유 대비 25%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개선할 방법 없을까요? 학생들이 환경 효과까지 계산하고 있다니 일본 학생들은 기술 구현에만 집중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사회적 임팩트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술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학생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기술의 본질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KAIST에서 만난 장대준 교수님과의 대화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런 혁신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문제의식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문제의식이라 일본에서는 기술이 먼저이고 활용은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일본 기업들과 뭐가 다른 것 같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완벽한 기술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필요한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서
현실에 적용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학생들에게 늘 말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격자형 압력 탱크도 처음에는 실패작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선했죠. 연구실에서 만난 대학원생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시제품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실패한 프로토타입들도 그대로 전시해놓고 있더라고요. 왜 실패작들도 보관하시나요? 실패에서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이 실패작들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실패작을 숨기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술만 배웠고 그들은 철학까지 배웠구나.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한 게 아니라 왜 그 기술이 필요한지부터 배우고 있었어요. 학생들과 이야기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최신 장비나 시설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열정과 문제 해결 의지였다는 걸 말이에요. 선생님도 학생 때 이런 꿈이 있으셨나요?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젊을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기술 자체에만 매몰됐던 것 같네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그 학생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45세의 늦은 나이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에게서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40년 넘게 엔지니어로 살아오면서 언제부터 기술의 본질을 잊어버렸을까요? 한국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다시 시작해야겠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일본 조선학회에서 발표를 하기로 한 거예요. 제목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말렸어요. 유이치상, 정말 괜찮을까?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닌가? 회사에서도 좋게 보지 않을 텐데.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발표 당일 도쿄 조선회관 대강당은 만석이었습니다. 나카지마 박사가 한국을 칭찬한다고?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게 있다는 건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특히 LNG 벙커링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평생 일본 기술의 우위를 믿어온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앞자리에 앉은 교수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첫째는 통합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부품별로 나누어 생각하지만 한국은 시스템 전체를 봅니다. 둘째는 미래 지향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안주할 때 한국은 10년 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협력을 넘어서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울 때입니다. 회장이 술렁였어요.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반대 목소리도 컸어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주장 아닌가요? 한 원로 교수가 반박했어요. 극단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LNG선 시장 점유율, 벙커링 기술 특허 현황, 국제 수주 실적, 모든 지표가 한국의 앞섬을 보여줍니다. 발표 후 논란이 거셌습니다. 일부는 매국적 발언이라고 비난했지만 젊은 엔지니어들은 제 의견에 동조했어요. 나카지마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발전할 수 있어요. 저도 한국 기술을 직접 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후 저는 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도쿄대와 부산대학교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한 거예요. 한일 벙커링 기술 협력 연구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엔 양쪽 모두 의구심을 보였어요. 정말 대등한 협력이 가능할까? 일본이 진심으로 배우려고 하는 건가? 하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서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정밀 가공 기술과 한국의 시스템 통합 기술이 만나니까 더 혁신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윈윈이군요. 부산대 교수님이 만족해 하셨어요. 한국의 창의성과 일본의 정교함이 만나니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네요. 도쿄대 교수도 놀라워했어요. 6개월 후 국제 LNG 포럼에서 한일 공동 세션이 최초로 성사됐을 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과거의 경쟁 관계를 넘어서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들의 빠른 의사결정, 실행력,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요. 유이치상, 많이 달라지셨네요. 동료 사토상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관점을 배웠어요.
기술은 혼자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일본 언론에서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사히 신문에서 한일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기사를 썼고 NHK에서는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경쟁하는 것보다 협력할 때 훨씬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물론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지만 그것도 당연한 일이죠. 더 앞선 기술을 가진 쪽이 이끌어가는 게 맞으니까요. 과거의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네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2025년 말 저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이중 국적을 신청한 거예요. 가족들은 모두 놀랐죠. 아빠, 정말 한국 국적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 이제 일본보다 한국이 조선 기술의 심장이거든.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청서를 내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세계 해운업의 중심은 한국이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45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는데 한국만큼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나라는 없어요. 서류 심사 과정에서 면접관이 물었어요. 일본 기업에서 고위직에 계신데 왜 한국 국적을 원하시나요? 한국에서 진정한 기술자 정신을 배웠습니다. 이익보다 가치를,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요. 그런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어요. 부산국제해양포럼에서 명예기술상을 받을 때 저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한국 기술자입니다. 회장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환영을 받으며 저는 정말 한국인이 된 것 같았거든요. 나카지마 박사님, 아니 김유일 박사님. 누군가 한국식 이름으로 불러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 최고 벙커링 전문가, 한국 국적 취득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일부는 비난했지만 대부분은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아사히 신문의 사설이었습니다. 한국의 벙커링 혁명은 조선 역사에 남을 일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사설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이 이룬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다. 조선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혁명이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미래를 만들어갔다. 나카지마 박사의 선택은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제 저는 부산에 연구소를 차리고 한일 기술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젊은 일본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배우도록 돕는 일이죠. 선생님, 정말 한국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일본에서 온 연수생이 물어봅니다.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한국은 이미 다른 차원에 와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술자의 마음가짐이야. 최근에는 한국의 벙커링 기술이 유럽과 미국으로도 수출되고 있어요. 특히 KAIST에서 개발한 격자형 압력 탱크 기술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한국이 세계 해운업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45년간 일본인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 큽니다. 한국의 조용한 기술력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감동을 느끼거든요. 김유일 박사님,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부산대 학생이 물어봤어요.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에요. 45년간 엔지니어로 살면서 지금이 가장 보람차요. 교만했던 일본 기술자 나카지마 유이치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한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김유일이 있을 뿐이에요. 한국에 무릎 꿇었던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자가 되는 첫걸음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의 꿈을 함께 꾸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